네가 빼앗은 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버린 빚더미야. 윤설이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식 날, 그녀는 초라한 전처가 아니라 그들이 세운 제국의 진짜 채권자로 돌아온다. 강태주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재능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민채원은 친구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았다고 확신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왕관 아래 감춰진 빚과 거짓말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네가 빼앗은 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버린 빚더미야. 윤설인의 목소리는 신부 대기실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보다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꽂혔다. 거울 앞에 앉아있던 민채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주장식의 웨딩드레스가 의자 아래로 흘러내렸고, 목에는 설인의 어머니가 남긴 것과 닮은 백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채원은 한동안 말을 잃은 듯 하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와서 질투해도 늦었어. 태준 씨가 선택한 사람은 나야. 설인은 손에 든 작은 남색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선택이라. 남의 침대에 먼저 누운 걸 그렇게 부르니 채원의 얼굴이 굳자 옆에 서 있던 강태준의 어머니 오명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말 조심해. 오늘은 우리 집안 경사야.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이 와서 분란을 만들 자리가 아니라고. 설이는 명숙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초대받았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신 물건을 가져오라는 초대였죠. 그녀가 상자를 열자 강씨 집안의 며느리에게만 전해진다는 비취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명숙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뻗었고, 설이는 반지를 건네기 직전 손가락을 닫았다.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반지가 오늘 이후에도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니까요. 태준이 낮게 이를 갈았다. 윤설인 그만해. 비참해 보이기 전에 나가. 설이는 한때 그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베이지색 코트와 검은 구두 장식 없는 머리핀, 가장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눈을 들 때마다 누군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채원은 그 침착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이 이겼다면 설이는 울거나 분노해야 했다. 그런데 설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의 끝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서 있었다. 비참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일 텐데. 설인이 말하자 태주는 헛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내가 내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나? 네가 한 일이라고는 집에서 밥하고 내 옷 다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웃은 것뿐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 웃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지. 묻고 싶은 것도 없었어. 태준이 잔인하게 잘라 말했다. 난 내가 내 성공에 매달려 사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순간 신부 대기실 한쪽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채원은 태준의 팔을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들었지? 이제 그만 인정해. 네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이미 내 거야. 설이는 채원의 손끝에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 것이었던 적도 없어. 다만 내가 버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마침내 비취 반지를 명숙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 잘 간직하세요. 곧 팔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밖에 연회장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축가의 첫 소절을 연주하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상층에는 흰 장미와 유명 인사들, 경제지 기자들이 가득했다. 태주는 이 행사를 통해 J1 리빙이 더 이상 신생기업이 아니라 상류사회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설이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기 전부터 연회장 곳곳에 붙은 회사 로고와 협찬 문구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었다. 꽃장식 계약은 J1의 인테리어 자회사 명의였고, 와인과 숙박 비용은 적자 상태인 호텔 운영법인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초대장 하단에는 최근 설립된 W 아텔리에리아가 행사 총괄사로 적혀 있었다. W는 채원의 영문 이름 첫 글자였다. 설이는 휴대전화 화면에 뜬 결제 승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누군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보다 더 대담하네요. 검은 정장을 입은 서도윤이었다. 그는 축하객처럼 보였지만 넥타이 핀에는 선진그룹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서리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사람이었다면 10년 전에 포기했겠죠. 오늘은 제 전남편의 결혼식이에요. 압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의 돈으로 열린 결혼식이기도 하죠.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제 회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던 채원이 그 호칭을 듣고 발을 멈췄지만 도윤은 곧바로 덧붙였다. 예전 호칭이 습관처럼 나왔군요. 서린은 도윤을 호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 연회장의 음악이 둔탁하게 멀어졌다. 이사님이라는 말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녀가 경고하자 도윤은 벽에 기대지 않은 채 똑바로 섰다. 그는 편안한 자세조차 빈틈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똑바로 섰다. 오늘 이후에도 숨길 생각입니까? 지금 공개하면 주가가 흔들리고 협력사들이 계약을 중단해요. 태준 한 사람을 벌주려고 수천 명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수천 명의 생계를 태준이 담보로 잡고 있다는 보고서를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서리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림 인베스트먼트의 붉은 꽃무늬 인장이 찍힌 봉투였다. 도윤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오늘 바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행사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 묻겠죠. 당신은 그 질문을 너무 오래 피했습니다. 도윤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탄식에 가까웠다. 서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눌렀다. 가족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름 때문에 제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고 그 이름 때문에 제 결혼까지 거래로 취급됐으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만든 것까지 남에게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건너편에서 누군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다 황급히 몸을 숨겼다. 흰 드레스 자락과 함께 채원의 손목에서 금빛 팔찌가 잠깐 번쩍였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태주는 신랑 대기실에서 회사 재무이사 한정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낮고 빨랐다. 대표님 미림 쪽에서 긴급 통지를 보냈습니다. 투자 약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자정까지 모든 계열사 자금 이동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매만지던 손을 멈췄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우선주 전환 조항과 이사회 소집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W 아텔리에로 넘어간 브랜드 사용료와 오늘 행사 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비서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그 계약은 내부 승인 끝났어. 감사위원회 승인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대표야. 내 승인이 곧 회사 승인이지.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말했다. 그 조항을 체결할 때 대표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면 미림이 즉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준의 관자놀이가 뛰었다. 몇 년 전 회사가 현금 부족으로 무너지기 직전 얼굴도 본 적 없는 투자자가 수백억 원을 넣어주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사업성을 알아본 해외 자본이라고 믿었다.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사람은 서린이었다. 밤새 식탁에 앉아 문장을 읽던 그녀에게 태주는 괜한 걱정이라며 서류를 빼앗아 서명했다. 미림 대표가 누군지 알아냈나 아직입니다. 다만 오늘 호텔에 법무법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복도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서린이 검은 정장의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목을 조였다. 하지만 그는 곧 비웃었다. 서린이 저 정도 일을 꾸밀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숫자보다 꽃병 위치에 더 신경 쓰던 여자였다. 적어도 태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서린은 연회장 가장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가족도 아닌 사람처럼 홀로 앉았고 도윤은 앞줄에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채원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오자 하객들은 감탄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채원은 일부러 서린이 있는 방향을 향해 미소 지었다. 태준의 어머니 명숙은 앞줄에서 눈물을 훔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집안도 반듯하고 사교성도 좋아요. 전 사람과는 다르죠. 라고 속삭였다. 서린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줄에석 옆 화면에 떠있는 제1 리빙의 홍보 영상을 바라보았다. 창업 초기에 낡은 사무실, 첫 매장, 첫 해외 계약, 첫 브랜드 대상, 수상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다. 영상 하단에는 모든 성공을 이끈 강태준 대표의 독창적 비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린은 그 문구가 나타나는 순간 손을 꽉 쥐었다. 첫 매장의 콘셉트는 그녀가 그렸고 해외 계약의 상대를 연결한 것도 그녀였으며 브랜드 대상에 제출된 전략 문서는 새벽마다 그녀가 작성한 것이었다. 파일 작성자 이름은 늘 SR이었다. 도윤이 뒤돌아 서린을 보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태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례가 혼인 서약을 묻기 직전 연회장 뒤편에 큰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 6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앞선 중년 남자는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자 신분증과 서류를 들어보였다. 음악이 끊기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번졌다. 태준은 단상에서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예식 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정중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법무법인 해원 소속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미림 인베스먼트의 위임을 받아 제1 리빙과 강태준 대표에게 긴급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채원의 미소가 굳었고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무슨 짓이야. 변호사는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봉투 중앙에는 붉은 동백 문양이 찍혀 있었다. 채원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손에서 부케를 떨어뜨렸다. 꽃송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다. 서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채원은 그 인장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 봉투를 뜯자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계열사 자산보전 특별감사와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 투자 전환권 행사 예고가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건 협박이야. 태준이 종이를 구기려 하자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원본은 이미 이사회와 금융기관에 송달되었습니다. 서류를 훼손하셔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주인이 누구냐고. 변호사는 잠시 연회장을 둘러본 뒤 대답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오늘 이 호텔에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연회장을 훑었다. 누군가는 도윤을 보았고 누군가는 선진그룹 관계자들의 좌석을 살폈다. 태준도 가장 먼저 도윤을 의심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다가오며 말했다. 서도윤 전무, 당신 짓입니까? 경쟁사를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게 선진의 방식인가?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가진 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림의 의사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에 있죠?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태준은 그의 옆에 앉은 서린을 발견하고 눈빛을 좁혔다. 너도 알고 있었나? 서린은 대답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단추를 잠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꽂혔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가 뭘 알고 있었는지가 지금 중요해. 네가 저 인간과 짜고 내 결혼식을 망친 거냐고 묻잖아. 당신 결혼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회사 돈을 사랑의 증명처럼 써버린 당신이지. 채원이 드레스 자락을 끌며 달려왔다. 서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사이가 아무리 틀어졌어도 태준 씨 회사까지 건드리면 안 되잖아.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따뜻함은 전혀 없는 웃음이었다. 우리 사이라니.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날 끝난 말 아니었어.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린은 바닥에 떨어진 부케를 바라보다가 낮게 덧붙였다.
그리고 회사는 내가 건드린 게 아니야. 너희가 이미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었지. 명숙은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서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감히 우리 태준 앞길을 막아. 이혼할 때 받은 돈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순간 도윤이 움직이려 했지만 서린이 다른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녀는 스스로 명숙의 손을 떼어냈다. 이혼할 때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같은 여자가 뭘 믿고 빈손으로 나가.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서린은 명숙의 손에 끼워진 비취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믿음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가족이었던 시간까지 거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태주는 비웃듯 말했다. 감상은 그만해. 네가 누구를 등에 업었든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서린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다. 그 짧은 흔들림 때문에 오히려 도윤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그래, 당신도 만들었지. 밤을 새웠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났어. 난 그걸 부정한 적 없어. 그녀는 한 걸음 태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누가 첫 자금을 넣었는지, 누가 계약을 연결했는지, 누가 당신이 버린 계획서를 다시 써서 살렸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어.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은 더 묻지 않았다.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다. 예정대로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임직원 급여 계좌와 정상 영업자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변호사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서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검은 카드키 하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호텔 지하에 마련된 임시 자료 보관실의 출입 카드였다. 태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카드와 변호사의 태도를 번갈아 보았다. 왜 저 사람이 네 지시를 따라 채원 역시 서린의 코트 소매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붉은 동백 문양이 새겨진 얇은 금속 펜이 소매 안쪽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채원은 서린의 서재에서 같은 문양이 찍힌 문서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친구가 어느 재단의 비서 업무를 대신 봐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문서 상단에는 테이리형 프라이빗 오피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채원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떨었다. 너 설마... 서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결혼식이나 끝내 신혼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무슨 뜻이야? 내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야. 그때 네가 결혼한 남자가 무엇을 담보로 왕관을 샀는지 알게 되겠지. 태준이 서린의 길을 막아서며 이를 악물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 과거를 모를 것 같아. 가족도 직업도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여자잖아. 서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6해 전 좁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때의 남자는 이제 눈앞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당신은 편했겠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당신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으니까. 서린이 연회장을 나서자 도윤이 뒤따랐다. 호텔 로비에 높은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다. 자동문 앞에 검은 세단이 기다렸지만 서린은 곧장 타지 않고 잠시 멈췄다. 손끝이 이제야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린은 대답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결혼식장을 망치는 일은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았다. 오래된 식탁과 값싼 머그잔 채원과 웃던 대학 시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했다. 안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린은 차에 오르기 전 휴대전화를 열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 사이로
미림의 수탁 책임자가 보낸 보고가 도착해 있었다. 제2완 리빙의 서버에서 대량의 자료 삭제 시도가 감지되었고 삭제 명령은 대표이사 전용 계정에서 실행되었다. 서린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태주는 이미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 끝났네요. 도윤이 물었다. 전환권을 행사할 겁니까? 서린은 붉은 동백 인장이 찍힌 전자 승인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잠시 후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떴다. 네, 내일 아침 그 회사의 주인이 바뀝니다. 막나 간단히 다음날 오전 8시 50분 제1 리빙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직원들은 출입 게이트 앞에 서 있는 낯선 보안 인력과 법무법인 직원들을 힐끗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사내 메신저에는 긴급 이사회와 특별감사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대표실에 올라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서버 접근 권한부터 전부 바꿔. 미림 쪽 사람이 회사 자료에 손대지 못하게. 한정우 재무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환권이 행사되면서 미림이 최대 주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법무팀도 외부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태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누가 최대 주주인지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협조를 해. 수탁기관을 통한 지분 보유라. 실소유주 정보는 공개 의무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오늘 이사회에 대리인이 참석한다는 통지는 왔습니다. 태주는 어젯밤 결혼식장에서 윤서린이 변호사에게 명령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서린이 미림의 실소유주일 리 없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 행사에 참석하면 구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짓던 여자였다. 서도윤이 뒤에 있어 선진이 우리 회사를 삼키려고 서린을 이용한 거야. 태주는 확신하듯 말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전날 밤 삭제된 파일 목록이 들려 있었다. 삭제 명령이 대표 전용 계정에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아직 태준에게 묻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린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저택의 철문 앞에 서 있었다. 6해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집이었다. 검은 철문에는 태령가의 동백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경비실 직원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린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정원과 회색 석조 건물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창문마다 들이운 커튼은 집 전체를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게 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관리인이 코트를 받아 들려 했으나 서린은 거절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서재에 계십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낮은 책상과 낡은 향수병 그리고 어린 서린이 그린 가족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림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린은 서랍을 열어 붉은 동백 인장이 찍힌 금속 펜과 오래된 계약서처를 꺼냈다. 첫 장에는 미림 인베스트먼트 설립 승인서가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비공개 투자사였다. 서린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버지는 이 회사를 그녀에게 넘겼고 서린은 그 힘을 이용해 태준의 작은 회사를 살렸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지켜준 것은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서재문을 열었을 때 윤재국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책상 위에는 이미 제2완 리빙의 지분 구조와 감사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결국 돌아왔구나. 그의 첫마디의 서리는 표정을 굳혔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가지러 왔어요. 제국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미림의 전환권을 행사했더군. 네가 감정 때문에 움직일까 걱정했는데 직원 급여 계좌를 보호한 건 잘했다.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 회사를 만들어줄 때도 같은 말을 했지.
내 도움이 아니라 내 선택이라고. 서리는 계약서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제국은 딸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강태주는 네가 아니었으면 첫 해를 넘기지 못했다. 네가 계약을 연결했고 네가 브랜드를 만들었고 내가 네 부탁 때문에 손실을 감수했다. 아버지는 제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하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야 돌아올 테니까. 서린의 손가락이 서류 가장자리를 세게 눌렀다. 제국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태령의 법무팀과 감사 인력을 쓰라고 제안했다. 서린은 즉시 거절했다. 태령 이름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제가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아버지 힘을 빌렸다고 할 겁니다. 이번 일은 제가 시작했고 제가 끝냅니다. 제국의 눈빛에 짧은 자부심이 스쳤지만 서린은 보지 못한 척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어머니의 금속 펜만 챙겼다. 오전 11시 서린은 광화문에 있는 미림의 임시 사무실에서 외부 감사팀과 자료를 검토했다. 제이완 리빙의 자금 흐름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태주는 최근 2년 동안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고 부족한 현금을 계열사 간 단기 대여로 돌려막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채원이 대표로 등록된 W 아텔리에르는 브랜드 자문료와 행사 기획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다. 서리는 거래 내역을 한 줄씩 읽으며 말했다. 이 금액들은 전부 이사회 승인 대상인데 결제 기록이 없네요. 감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이사 긴급 권한으로 처리한 흔적만 있습니다. 문제는 W 아텔리에르가 보유한 담보입니다. 제이완의 핵심 상표권 일부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상표는 자신이 태준과 좁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밤새 만든 이름이었다. 태준은 결혼을 배신한 것만으로 부족해 그들의 시작까지 채원의 회사에 넘겼다. 직원들에게 영향이 가는 계약부터 분리하세요. 협력사 대금도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 자금을 별도 관리하고요. 감사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실소유주 신분을 공개하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공개하면 언론은 경영 정상화보다 전처의 복수에만 집중할 겁니다. 증거가 완성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서린 앞에 선진그룹의 의결권 위임장을 내려놓았다. 우리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치면 태준이 자산을 더 빼돌리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서린은 서류를 덮었다. 조건은요. 당신이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는 것. 그건 조건이 아니라 간섭이네요. 당신은 아직도 도움을 받으면 선택권을 잃는다고 생각합니까? 서린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족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도윤은 반박하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다. 광화문 도로 위로 차량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날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할아버지 결정에 따랐죠. 그때부터 저는 힘이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서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나요? 그게 제 결함이라는 건 압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선진의 표를 받든 거절하든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다만 거절한 뒤 혼자 버티다가 무너지지는 마세요. 서리는 위임장을 다시 펼쳤다. 선진이 요구한 대가는 지분이나 경영권이 아니었다. 독립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직원 고용 보장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예상보다 공정한 조건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도윤은 늘 사람을 움직이는 계산을 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믿기 어려웠다. 서린이 물었다. 선진은 제이완을 원하지 않나요? 원합니다. 좋은 유통망과
기술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죠? 도윤은 짧게 웃었다. 당신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서리는 즉시 시선을 내렸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는 것이 싫었다. 결국 그녀는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윤은 더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가기 전 테이블 위에 놓인 초기 사업 계획서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작성자란에는 SR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저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채원은 청담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신혼 화보 촬영을 취소하고 홍보 대행사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다. 웨딩드레스 대신 흰색 정장을 입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다. 테이블 위에는 서린의 오래된 사진과 대학 시절 메시지, 이혼 과정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홍보 대행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사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원은 서린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집어들었다. 태준 씨는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문장이었다. 앞뒤 내용을 자르면 서린이 남편을 무능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늘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눈으로 봤어요. 나도 태준 씨도 세상에서 자기만 옳은 줄 알죠. 대행사 대표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낡은 코트를 입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서린의 모습이었다. 전처가 재벌가나 투자사와 연결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결혼식장에서 본 동백문양과 테리형 프라이빗 오피스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 집안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진짜 힘이 있었다면 왜 6해 동안 주방에서 살았겠어요. 채원은 자신에게 말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서도윤이 이용하는 거예요. 전 남편에게 집착하는 불쌍한 여자를 앞세워 회사를 먹으려는 거죠. 그녀는 새로운 보도자료의 제목을 직접 수정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남편을 놓지 못한 전처 경쟁기업과 손잡고 결혼식을 파괴하다. 오늘 저녁에 내보내세요. 제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야 해요. 대표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입술을 붉게 덧칠했다. 왕관이 흔들릴수록 더 화려하게 보여야 했다. 저녁 6시 온라인 기사들이 동시에 쏟아졌다. 익명의 지인, 인터뷰와 잘린 메시지, 서린이 결혼식장에서 변호사들에게 지시하는 영상이 묶여 공개되었다. 기사들은 그녀를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처로 묘사했고 도윤과 함께 호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은 경쟁사와의 부적절한 거래처럼 편집되었다. 제이완 리빙의 직원 게시판에도 비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가 전 대표 부인의 개인적 복수 때문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는 글이었다. 서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감사팀 직원이 말했다. 공식 입장을 내야 합니다.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여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태령가와의 관계도 드러날 것이고 언론은 어머니의 과거와 가출하듯 시작한 결혼까지 파헤칠 것이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경영권 다툼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 아직 아닙니다. 그녀가 답했다. 거래 내역과 자산 이전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그때 비서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발신인은 제이완 리빙의 브랜드 개발팀이었다. 안에는 오래된 저장 장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대표님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초기 기획 자료입니다. 이것만은 회사의 진짜 시작이라 생각해 보관했습니다. 서린이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화면에 자신이 작성한 첫 사업 계획서가 나타났다. 작성자 SR 수정 이력 윤서린. 그녀는 손을 멈췄다. 익명의 직원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태준이 자신의 성공이라 주장해온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한편 태준은 대표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론이 서린에게 향하면 미림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채원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서린이가 정말 미림과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
태주는 비웃었다. 그 여자가 그런 돈을 어디서 가져와? 서도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런데 변호사가 서린이 말에 바로 움직였잖아. 미리 맞춘 연극이겠지. 태주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채원에게 보여주었다. W 아텔리어로 이전된 상표권 목록이었다. 이것만 지키면 제2완이 흔들려도 새 회사를 시작할 수 있어. 핵심 브랜드는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까. 채원은 안도하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지만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순간 둘 다 굳어졌다. 특별감사팀이 상표권 이전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는 통지였다. 이어 서버 삭제 기록과 대표 전용 계정 사용 내역을 보전하라는 명령도 도착했다. 태주는 전화를 벽으로 던졌다. 누가 내부 자료를 넘겼어? 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정우 이사 아니야? 태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정우의 출입 권한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잘라내야 했다. 채원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도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손가락에 낀 반지를 내려다보며 불안을 눌렀다. 자신은 서린과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린은 광화문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고 멀리 광화문 광장의 불빛이 번졌다. 도윤이 두 잔의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올라왔지만 서린은 받지 않았다. 기사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선진 법무팀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선진이 저를 보호한다는 그림이 되겠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도윤은 난간 옆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직원 협력사 시장, 심지어 태준의 체면까지. 그 계산에 당신 자신은 없어요. 서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를 먼저 생각했다가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침묵한다고 가족이 지켜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 그녀는 가방에서 선진의 의결권 위임장을 꺼냈다. 조건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경영권을 되찾더라도 대규모 구조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책임자와 실무자를 분리하고 정상사업은 유지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서린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윤서린. 결혼 후 한 번도 회사 문서에 쓰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펜 끝이 종이를 떠나는 순간 그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 도윤은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서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싸우는 것과 제 인생을 맡기는 건 다른 일이에요.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차이를 배우는 중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감사 책임자가 긴급 보고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한정우 재무이사의 출입 권한을 박탈했고 동시에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린은 즉시 이사회 소집 시각을 앞당기고 계좌 보전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한정우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숨이 거친 목소리였다. 윤서린 씨가 미림의 대리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린은 정체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가 제 이름으로 된 결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W 아틀리아로 넘어간 돈의 책임을 전부 저한테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원본 파일과 녹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 두고 왔습니다. 서린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자료 위치만 알려주시면 감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하겠습니다. 정우는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미림이 처음 투자하던 해외 회의 녹음입니다. 강 대표가 SR이라는 사람의 계획서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린은 눈을 감았다. 초기 자료와 자금 흐름 내부 증언까지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휴대전화 화면에는 채원의 인터뷰 예고가 떠올랐다. 내일 아침 채원은 방송에 출연해 서린이 결혼 생활 내내
태준을 무시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서린은 방송 화면 속 친구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 저장 장치를 손에 쥐었다. 좋아. 정장공제,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네가 먼저 여론의 문을 열었으니 그 문으로 진실도 들어가게 해줄게. 아침 7시부터 방송국 앞에는 취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채원은 생방송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흰색 실크 블라우스의 소매를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확인했다. 그녀의 목에는 윤서린의 어머니가 생전에 딸에게 남긴 백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린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잠시 맡겼던 물건이었다. 채원은 반환 요구를 받을 때마다 보관 장소를 잊었다고 둘러댔고 오늘은 그것을 피해자의 증표처럼 차고 나왔다. 진행자가 방송 시작을 알리자 채원은 눈가를 붉히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저는 누구의 가정을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준 씨와 서린이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린이 대학 시절 채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태준 씨는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니 지금은 자극하지 말아달라는 문장에서 앞뒤 문장이 잘려나가 있었다. 진행자는 서린이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채원은 한참 망설이는 연기를 한 뒤 대답했다. 서린이는 늘 태준 씨를 자신이 돌봐야 하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돈과 인맥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죠. 곧이어 호텔 결혼식장에서 서린이 변호사에게 명령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방송 자막에는 전처의 집착 경쟁, 기업과의 공모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채원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저는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느로 더 이상 저희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광화문 사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서린은 화면 속 목걸이를 보는 순간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채원의 말보다 그 물건이 더 깊숙한 곳을 찔렀다.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기 전날 그 목걸이를 서린의 손에 쥐어주며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린은 대학 시절 기숙사 도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가장 믿었던 채원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했다. 이후 몇 번이나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원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울며 사과했다. 서린은 친구를 의심한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이제 그 목걸이는 채원의 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감사 책임자가 방송을 끄며 말했다. 반박 자료를 바로 내겠습니다. 원본 메시지와 자금 거래, 기록 일부만 공개해도 여론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거래 기록을 불완전하게 내면 상대가 정치적 공격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전체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대표님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의 서린은 짧게 눈을 감았다. 아직 세상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미림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비난 메시지와 협박성 댓글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제2환 직원 게시판에는 서린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는 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며 말했다. 제가 욕을 먹는 것과 직원들이 월급을 잃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 앞에 서 있던 도윤이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만 정의롭다고 믿을 겁니까? 도윤은 서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태령과 비공개 지원 내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린의 시선이 즉시 굳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선진의 인수 검토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석 달 전부터. 서린은 보고서를 펼쳤다. 제2환 리빙이 첩부도 위기를 맞았던 해부터 최근까지 태령과 연계된 투자사가 지급 보증과 긴급 대출을 제공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일부는 서린도 몰랐던 지원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에서 회사를 관리해왔다. 그 사실이 공개되면 태준의 신화는 즉시 무너질 수 있었다. 서리는 보고서를 세게 덮었다. 왜 숨겼어요? 당신이 이걸 보면 태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 같았으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당신은 그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가 저지른 배신과 횡령까지 자신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내 선택권을 빼앗았습니까?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둘 다 제가 약하다고 믿고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리는 선진의 의결권 위임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오늘부로 우리 연합은 끝입니다. 이 회사 일에서 손 떼세요. 도윤이 떠난 뒤 서리는 방송국으로 향했다. 채원이 생방송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다는 정보를 받은 것이다. 회색 승합차 문이 열리고 채원이 매니저들과 함께 나오자 서리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채원은 잠시 놀랐지만 곧 주변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한 뒤 웃었다. 방송 봤구나.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 서리는 그녀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거 돌려줘. 채원은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만지며 시치미를 뗐다. 이거 태준 씨가 결혼 선물로 준 건데 대학 때 내가 맡겼던 물건이야. 엄마 유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채원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네가 잊고 산 줄 알았어. 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목걸이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없을 줄 알았지. 난 네가 잃어버렸다는 말을 믿었어. 그 믿음조차 싫었어. 채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늘 나를 믿어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려다봤어.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면접옷을 사주고 난부 그러는 낸만에 내가 울면 해결책부터 내놨지. 한 번도 내가 네 옆에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서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부탁했으니까 도운 거야. 바로 그 태도야. 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 채원은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태준 씨를 빼앗았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마저 나를 선택하면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너보다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랑한 게 아니었네.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보다 이기는 게 먼저였어. 서린은 채원의 말에서 오래된 의문 하나를 발견했다. 언제부터 내 집안을 알고 있었어? 채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린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결혼식장에서 동백인장을 보고 놀랐지. 오늘도 엄마 목걸이를 일부러 차고 나왔고. 넌 단순히 태준을 빼앗은 게 아니야. 내가 감춘 것을 찾고 있었어. 채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체념한 듯 웃었다. 대학 졸업 전에 네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 대리형 프라이빗 오피스라고 적힌 봉투였지. 처음에는 네가 태령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조사해보니 공식 가족 명단 어디에도 네 이름이 없었어. 회장 딸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사진도 없었고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말도 돌았지. 채원은 서린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난 네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 돈도 집안도 잃고 태준 씨 하나만 붙잡고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사람까지 빼앗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서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그녀의 고통을 알고도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태준에게 접근했구나.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 그런데 태준 씨는 생각보다 쉬웠어. 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몇 번 말했더니 금방 나한테 자기 상처를 털어놓더라. 채원은 자랑처럼 말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자신을 존경해주는 여자가 필요했어. 서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자신에게 거짓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채원은 화가 난 듯 설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너도 태준 씨를 사랑해서 도운 게 아니잖아. 내 능력을 증명할 작품이 필요했던 거지. 설인은 손을 떼어내며 물었다. 그 말을 누가 했어? 태준 씨가. 채원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다. 설인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뒤에서 조금 도와줬다고 내 회사를 자기 작품처럼 생각하지. 녹음 날짜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 1년 전이었다. 이어 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인이는 평생 모를 거야. 태준은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어줘. 설인은 녹음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채원은 오랜 시간 태준의 열등감을 건드렸고 태준은 그것을 사랑과 이해로 착각했다. 설인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도움을 숨겼고 그 침묵이 그에게 자기만의 신화를 만들 공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설인은 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느낀 열등감은 진짜였을 수 있어. 내가 너를 돕는 방식이 상처였다는 것도 인정해. 채원의 얼굴에 잠깐 승리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설인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네가 한 선택의 책임까지 내게 넘길 수는 없어. 넌 나를 이기기 위해 내 결혼을 무너뜨렸고 태주는 자신을 숭배해준다는 이유로 회사를 망쳤어. 그건 너희가 선택한 일이야. 그녀는 채원의 목에서 목걸이를 직접 풀지 않았다. 대신 경찰의 유품 반환과 절도 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하겠다고 통보한 뒤 돌아섰다. 채원은 처음으로 설인이 자신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설인을 여의도에 폐쇄된 첫 매장으로 불러냈다. 제2완의 출발점이었던 작은 매장은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 있었고 낡은 간판만 어두운 유리문 위에 남아 있었다. 설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태주는 예전에 두 사람이 쓰던 접이식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여기 기억하지? 그가 물었다. 당신이 첫 계약을 따냈다고 샴페인 대신 편의점 맥주를 마셨던 곳이잖아. 그때 우린 행복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진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채원과의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 언론에는 결혼식을 취소했다고 발표하면 돼.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했어. 그건 실수였어. 채원은 나를 이해해줬고 넌 늘 나를 평가했으니까. 그래서 이해해주는 여자가 필요했는데 회사가 흔들리자 다시 나를 찾는 거야. 태주는 설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물러났다. 미림을 설득해줘. 네가 서도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우리가 다시 합치면 회사도 살고 너도 이런 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설인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네. 아니면 설명해봐. 평범한 주부였던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평범한 주부가 당신 회사를 살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서도윤의 꼭두각시라고 믿는 게 편하겠지.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눈빛에 노골적인 적의가 떠올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다. 안에는 설인의 어머니와 태령가에 관한 오래된 기사 초안, 설인이 집을 나온 당시의 기록 가족 관계에 대한 추측성 자료가 들어있었다. 네가 뭘 숨겼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이걸 언론에 넘기면 사람들은 네가 재벌가 돈으로 남편 회사를 조종하다가 버림받자 복수했다고 생각할 거야. 설인은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대부분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내용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자금 이전 책임은 한정우에게 넘길 거야. 이미 그의 전자서명이 들어간 결제 문서가 있어.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은 네가 시작한 경영권 싸움 때문에
일자리를 잃겠지. 설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우 이사에게 책임을 씌우겠다는 말을 지금 직접 한 거야. 태주는 뒤늦게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늦었다. 설인의 코트 주머니 안에서 녹음 중인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매장 밖에서 기다리던 법무팀 직원들이 즉시 들어왔다. 태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넌 결국 네 아버지와 똑같아질 거야. 사람을 숫자로 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인간. 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회사를 파괴하지 않을 거야. 당신만 책임지게 할 거야. 매장 밖으로 나온 설이는 차에 타지 않고 한강 쪽으로 걸었다. 겨울밤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채원의 방송과 고백, 도윤이 숨긴 보고서, 태준의 협박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계속 이름을 숨기는 한 모든 사람은 진실의 빈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채워 넣을 것이다. 태준은 설인을 무능한 전처로 만들고 채원은 집착하는 가해자로 만들며 도윤은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설인 자신만이 침묵 속에 사라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설인은 한참 후 전화를 받았다. 한정우 이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변명하지 않고 필요한 사실만 말했다. 당신 허락 없이 움직인 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태준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인은 강물 위로 번지는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서를 숨긴 것도 사과할 건가요? 네, 제가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태준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까봐. 그래도 선택은 제 것이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설이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내일 이사회에 와요. 하지만 내 옆자리가 아니라 선진의 주주석에 앉으세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결정했습니까? 설이는 손에 든 어머니의 금속 펜을 바라보았다. 네, 더 이상 대리인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설이는 미림의 법무팀과 태령의 독립감사위원들에게 동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긴급 이사회의 첫 번째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과 특별감사 승인, 두 번째 안건은 직원 고용 보호와 운영자금 분리, 세 번째 안건은 미림 인베스트먼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공개였다. 비서는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함과 태령가와의 관계까지 모두 공개하시겠습니까? 설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걷히며 서울의 빌딩 사이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모두 공개하세요. 단, 제가 태령의 딸이기 전에 미림의 설립자이며 제2완의 초기 전략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녀는 첫 사업계획서 원본과 SR 계정의 수정 기록, 태준의 협박 녹음, W 아텔리에의 자금 거래 자료를 한 파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 가져왔던 비공개 지원 보고서를 열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보고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대신 결정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숨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되었다. 설이는 문서 공개 승인란에 윤설인이라는 이름을 적고 붉은 동백 인장을 눌렀다.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번졌다.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회의실 중앙 자리를 비워두세요. 어느 분을 위한 자리입니까? 설이는 완성된 서류철을 덮으며 대답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오전 9시 정각 제2완 리빙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의 문이 닫혔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긴급 안건 자료와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벽면 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내려다 보였다. 강태준은 대표 이사석에 앉아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전날 밤 자신에게 충성을 약속했던 사회이사 2명은 시선을 피했고 재무이사 한정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채원과 오명숙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지만 태준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피해 당사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두 사람을 방청석에 앉혔다. 채원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으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서도윤은 선진그룹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 자격으로 태준의 맞은편 끝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그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다. 남의 전철을 앞세워 경쟁사를 흔들더니 이제는 이사회까지 들어왔군요. 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 안건은 개인 관계가 아니라 회사 자산과 주주 권리에 관한 겁니다. 윤설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면 직접 나타나라고 하세요. 태준은 이사회 의장을 맡은 사회이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올리는 건 절차상 무효입니다. 우선 불법적인 전환권 행사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에 중앙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윤설인이 법무팀과 감사위원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도윤 옆으로 가지 않았다. 테이블 중앙에 비워져 있던 의장석 앞으로 걸어가 명패를 바로 세웠다. 명패에는 미림 인베스트먼트 최종 의사결정권자 윤설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설은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듯 굳었다. 오명숙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네가 어떻게 투자사의 주인이 돼. 설이는 그녀를 보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부로 미림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전환우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미림의 지분은 51%이며 저는 해당 투자사의 설립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태준은 헛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네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6해 동안 내 집에서 살림만 했지? 설이는 준비된 첫 번째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대학 졸업 직후 그녀가 설립한 미림의 등기 자료와 자산 운용 기록 수탁기관의 인증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살림을 한 것과 회사를 소유한 건 서로 모순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야. 누가 이 서류를 조작했는지 모르지만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당신 서명부터 확인해. 화면이 바뀌며 제2완이 첫 투자금을 유치하던 날에 계약서가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투자 목적을 훼손할 경우 미림이 지분 전환권과 긴급 이사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조항 아래 태준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설이는 그 문장을 읽고 있는 태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시 내가 3번이나 읽어보라고 했지. 당신은 해외 투자자가 자신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취해서 서명부터 했어.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채원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결혼식에 온 변호사들도 전부 네 사람들이었어. 설이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 사람이라는 표현은 틀렸어. 계약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네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지. 설이는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화면에는 제2원의 초기 사업 계획서와 브랜드 디자인 초안, 해외 유통사에 보낸 제안서가 날짜 순으로 배열되었다. 모든 파일의 최초 작성자는 SR이었다. 태준은 곧바로 말을 끊었다. SR이 내 약자라는 증거는 없어. 공동 작업 자료였고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 설이는 회의실 뒤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팀 직원이 오래된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이 나타났다. SR 계정은 설인의 대학 시절 이메일과 연결되어 있었고 파일이 작성된 시간마다 그녀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기기 정보가 남아 있었다. 이어 첫 해외 계약 회의에 음성 기록이 재생되었다. 젊은 태준의 목소리가 설인의 계획서를 읽으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회의가 끝난 뒤 한 참석자가 이 전략을 만든 SR은 왜 자리에 없느냐고 묻자 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자신이 전체 구상을 했다고 대답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설이는 재생을 멈추며 말했다. 당신이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야. 당신은 현장에서 뛰었고 계약을 설득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어. 난 그 노력까지 빼앗을 생각이 없어.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공을 네가 가져가겠다는 건가? 아니, 당신이 가져간 내 이름을 돌려받는 거야.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태준의 독창적 비전이라 불러온 전략이
한 사람의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방청석의 채원은 서린의 표정보다 화면 아래 찍힌 태령의 동백 인장을 더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 번째 안건은 W 아텔리아리와의 거래였다. 감사위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행사 기획비 브랜드 자문료 상표권 이전 계약을 설명했다. 태주는 곧바로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화면에 나타난 자금 흐름은 그의 말을 무너뜨렸다. 제1의 적자 계열사에서 빠져나간 돈은 W 아텔리아의 계좌를 거쳐 채원의 고급 주택 보증금과 혼수품 결제에 사용되었다. 결혼식 비용 일부도 회사의 홍보 행사로 처리되어 있었다. 채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는 재무 내용을 몰랐어요. 태준 씨가 결혼 선물이라고 했고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태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린이 서류철을 덮었다. 여기는 부부싸움하는 자리가 아니야.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계약서와 결제 기록이 판단할 거야. 감사위원장은 대표 전용 계정에서 자료 삭제 명령이 내려왔으며 한정우의 전자서명이 일부 문서에 무단으로 삽입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태주는 정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문서를 조작했다고 소리쳤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정우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태준을 보자 두려움으로 입술을 굳혔지만 곧 녹음 파일과 원본 결제 기록을 제출했다. 대표님이 제 이름으로 책임을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있는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으나 보안 직원들이 길을 막았다. 서린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이 무너진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책임을 질 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방패로 세웠기 때문이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언했다. 태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참석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를 몰아내면 회사 주가는 폭락합니다. 거래처가 빠져나가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미림은 회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태령에 넘기려는 겁니다.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서린은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네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제2원의 정상사업부와 부실사업부를 분리하고 운영자금을 보호하며 협력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구조조정 계획이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겠습니다. 생산과 유통연구 부문은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정당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합니다. 부실사업과 개인적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 정리할 겁니다. 태주는 비웃었다. 결국 태령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태령은 자금을 지원하지만 경영은 독립이사회가 맡아. 나도 단독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서린은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개정안의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다.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하고 독립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었다. 도윤은 선진의 주주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선진은 해당 조건이 유지되는 한 구조조정 기간 동안 거래 계약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윤서린 대표를 포함한 누구도 회사를 사유화할 수 없도록 독립 경영 조항을 지지합니다. 서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녀를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익과 조건을 공개하고 한 명의 주주로서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 차이가 서린의 굳은 마음 한쪽을 조용히 풀어놓았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한 명씩 손이 올라갈 때마다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미림과 선진의 의결권을 제외하고도 절반이 넘는 이사들이 해임에 찬성했다. 태준이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다. 그들은 서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태준이 회사의 생존보다 개인의 체면을 앞세웠다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표를 던졌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명숙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 회사는 우리 태준이가 만든 회사야. 네가 돈 몇 푼 됐다고 어떻게 빼앗아. 서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모든 지분을 제 개인 재산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주주들의 것이지 태준 씨의 왕국도 제 복수 도구도 아니니까요. 명숙은 손가락에 낀 비취 반지를 움켜쥐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식 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곧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감사위원장은 W. 아텔리아리오 이전된 자산에 대한 효력 정지와 반환 절차가 시작되며 관련 자료는 관계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원은 자신의 가방과 옷, 주택, 보증금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훔쳤다고 믿은 왕관은 처음부터 회사 돈과 거짓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태주는 보안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서린 앞까지 다가왔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결국 네가 재벌 아버지 돈으로 전 남편을 짓밟았다고 말할 거야.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거야. 내가 받은 돈, 내가 만든 계획, 당신이 한 일, 내가 잘못한 선택까지 전부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도움을 숨긴 채 당신이 스스로 알아주길 기대한 것, 가족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지운 것, 그건 내 잘못이야. 태준의 눈에 순간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서린이 자신의 책임까지 나눠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서린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잘라냈다. 하지만 당신이 외도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직원에게 죄를 씌운 건 당신의 선택이야. 내 침묵이 당신의 범죄를 만든 건 아니야. 태주는 웃음을 잃었다. 그래도 넌 버림받은 여자야. 아무리 이름을 되찾아도 내가 널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과 두 사람이 작성한 재산 독립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태준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네. 태준의 시선이 서류 위의 이름에 멈췄다. 윤서린, 서도윤. 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서린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한 결혼이 아니야. 서로의 회사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결정도 대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뒤 우리가 선택한 일이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선언을 빼앗지 않기 위해 그대로 주주석에 앉아 있었다. 사실 서린과 도윤이 서류를 접수한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2시간 전 두 사람은 종로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혼인과 재산, 경영권에 관한 합의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도윤은 자신이 보유한 어떤 지분도 서린의 의결권과 결합하지 않으며 결혼을 이유로 서로의 경영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먼저 제안했다. 서린은 그 문장을 3번 읽은 뒤 물었다. 왜 지금이어야 하죠? 도윤은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복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절해도 이사회에서는 같은 표를 던질 겁니다. 하지만 더 미루면 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당신보다 앞서 결정하려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버릇을 혼자 고칠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과 약속하고 책임지고 싶습니다. 서리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고백을 오래 바라보았다.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결함을 계약서에 적어 제안하려는 사람. 그녀는 결국 서명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더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소유하려는 순간 이유를 묻지 않고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것은 낭만적인 서약과 거리가 멀었지만 서린에게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선택한 결혼이었다. 이사회실에서 서류를 확인한 태주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서도윤도 결국 내 집안과 회사를 원해서 결혼한 거야. 재벌들 사이의 거래일 뿐이야. 그제야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가지 않고 서린과 같은 선상에 멈춰 섰다. 그래서
제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당신처럼 사랑을 소유권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태주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채원은 설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내가 태준 씨를 선택하게 두고 우리를 빚더미에 빠뜨리려고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를 함정에 넣지 않았어. 투자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들어갔고 전환조항은 회사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야. 너희가 그 조항을 스스로 작동시켰어. 그럼 난 뭘 가진 거야? 채원의 질문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설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원했던 대로 태준 씨의 선택을 가졌지. 다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진 거야.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숙은 아들을 붙잡고 나가려 했지만 감사위원이 아직 조사와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있다고 막았다. 태주는 마지막까지 설인을 노려보았으나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선을 견디거나 피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이사들과 감사팀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설인은 텅 빈 대표이사석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자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명패를 치우고 독립경영위원회가 선임될 때까지 자리를 비워두라고 지시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후회합니까? 설이는 유리창 너머 도시를 바라보았다. 태준과 함께 처음 회사를 꿈꾸던 날도, 채원과 밤새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붙잡을 권리가 없을 뿐이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도윤이 그녀 옆에 서며 말했다. 진짜 끝은 되게 조용합니다. 설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오늘 내 옆자리에 앉지 않은 건 잘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킬 수 있어요. 도윤은 쉽게 영혼을 말하지 않았다. 어길 때마다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설이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 있으며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설이는 어머니의 금속펜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다. 가죠. 도윤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자 그녀는 멈추지 않은 채 덧붙였다. 이번에는 제 뒤에 서 있지 말고 옆에 서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불빛 너머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버림받은 딸이 아닌 윤설인의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은 사흘 동안 윤설인의 이름으로 들끓었다. 그녀가 태령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제2완 리빙의 성장 과정과 자금 흐름을 공개한 자료였다. 설이는 기자들 앞에서 강태준의 능력을 전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만든 전략과 미림의 투자 태령과 연계된 지급 보증, 그리고 태준이 개인적 욕망을 위해 회사 자산을 사용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지만 그 침묵이 타인의 불법과 배신을 면책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여론은 빠르게 달라졌다. 직원 게시판에는 설인을 비난했던 글들이 하나둘 삭제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익명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설인은 그 글들을 오래 읽지 않았다. 그녀는 임시경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직원 급여와 협력사 대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적자 사업을 정리하되 생산과 연구, 유통 부문의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복수의 칼을 들고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설인이 처음으로 지킨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회사를 떠받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강태준은 대표이사 해임 직후 회사 출입 권한을 잃었고 관련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과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한동안 호텔에 머물며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자신을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오명숙은 비취 반지와 명품 가방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자산 상당수가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주는 채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W 아텔리엘의 계약서에는 그의 지시와 서명이 남아 있었다. 채원 역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돈으로 결제된 주택보증금과 혼수품 신혼여행 비용을 반환해야 했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끝내 접수되지 않았다. 화려한 결혼식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채원이 차지했다고 믿었던 사모님의 자리는 빚과 조사 통지서만 달고 있었다. 어느 밤 태주는 채원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결국 돈이 없으니까 떠나는군. 채원은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도 설인이도 아니야. 당신을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거울이었어. 태주는 분노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채원이 문을 닫고 나간 뒤 그는 텅 빈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누구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침묵을 견뎌야 했다. 채원은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설인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성수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채원은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방송에서 입었던 옷 대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안에는 설인 어머니의 백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돌려줄게. 설인은 상자를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이제야? 채원은 한참 창밖만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사관이 유품이라면 소유권 다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어. 처음엔 그래서 돌려주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 것이니까 돌려주는 거야. 설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은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난 네가 미웠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는 기분이었거든. 넌 좋은 의도로 도왔겠지만 나는 매번 빚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 설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더 일찍 물었어야 했어. 나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마음도 해결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채원의 눈에 잠깐 눈물이 고였지만 설이는 위로하려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상처가 내 결혼을 파괴하고 내 유품을 훔친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채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녀는 태준이 지시한 자금 이전과 언론 조작에 관한 추가 자료를 건넸다. 설이는 자료를 받았지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친구라는 이름도 미움으로 이어질 이유도 남지 않았다. 며칠 뒤 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설인에게 마지막 면담을 요청했다. 장소는 법무법인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합의 제안서와 소송 자료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설인이 들어오자 곧바로 물었다. 내가 이룬 것 중 진짜 내 것이었던 건 하나도 없었나? 그 질문은 사과도 협박도 아니었다. 설인은 맞은편에 앉아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있었어. 첫 매장을 열기 위해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닌 것,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직원들을 설득한 것, 실패한 상품을 다시 팔아낸 것. 그건 당신 능력이었어.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됐지? 당신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신의 가치를 깎는다고 믿었어. 그래서 함께 만든 사람들을 지우고 모든 공을 혼자 가져야 했지. 누군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생각했고 태준은 합의서를 손끝으로 밀었다. 자신의 개인 자산을 정리해 회사의 손해를 일부 변제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걸 받아주면 형사 고발을 취할 수 있나?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건 당신 책임이야. 하지만 수사 여부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차갑군.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 예전에는 당신이 무너질까봐 진실을 숨겼어.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숨기지 않는 거야.
태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리는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다. 윤재국 회장은 서재가 아니라 어머니가 쓰던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는 오래전 시들어버린 화분 대신 새 동백나무가 놓여 있었다. 재국은 딸에게 태령그룹 부회장직 제안서를 내밀었다. 네가 돌아온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안정됐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룹을 맡아라. 서리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태준의 회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낼 생각이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재국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눈을 좁혔다. 서리는 독립경영위원회와 사회적 책임기준, 가족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태령의 지원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분을 이유로 임직원 인사나 경영 판단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도 회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재국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어머니도 나에게 비슷한 말을 했지. 그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다. 재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내보낸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리는 그 고백을 듣고도 곧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방을 더 이상 잠그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재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함은 아직 없었지만 처음으로 거짓없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J1 리빙의 재편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서리는 회사 이름에서 태준의 이니셜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당장 바꾸지 않았다. 이름을 지운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징적인 복수보다 안정적인 일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독립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고발 보호 규정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을 강화했다. 태준의 측근이란 이유로 무조건 해고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 성과와 위법 여부를 따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린이 누구보다 냉정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달 뒤 부실 계열사와 허울뿐인 명품 사업은 모두 정리되었다. 남은 생산과 유통시설 관리 부문은 태령 산하의 독립운영법인으로 재편되었고 본사 건물에 거대한 제2완 간판도 내려갔다. 그 자리에 새로 걸린 이름은 미림 오퍼레이션스였다. 한때 상류사회의 왕궁처럼 꾸며졌던 로비는 직원과 협력사를 위한 열린 업무 공간으로 바뀌었다. 서리는 개관식에서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이곳은 한 사람의 성공을 증명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이름을 돌려받는 곳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 뒤에 가장 오래 박수를 친 사람은 초기 브랜드 개발팀 직원들이었다. 도윤은 재편 기간 동안 약속대로 서린의 결정에 앞서지 않았다. 그는 선진의 거래 조건과 의견을 공식 회의에서만 제시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회사 자료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리는 때때로 서린을 불안하게 했다.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지냈고 바쁜 날에는 일주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어느 저녁 서린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도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지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서린은 창가에 서서 물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묻는 순간 간섭이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멀어지는 건 달라요.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까지 다가가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린은 그의 솔직함에 작게 웃었다. 그럼 물어보면 돼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도윤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밤같이 저녁을 먹어도 됩니까? 네.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도 됩니까? 서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시 대답했다. 네. 하지만 제 대신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랑을 약속하는 대신 서로에게 질문하는 법부터 배워갔다. 봄이 시작될 무렵 채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지막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언론 조작과 자금 이전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인정했고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반환했다. 실형 여부는 재판이 결정할 일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피해자인 척하지는 않았다. 오명숙은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언론을 피해 지방의 작은 집으로 옮겼다. 태주는 회사에 끼친 손해 일부를 변제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나 대표 복귀나 경영 참여는 영구히 제한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첫 매장 건물 앞에 갔다가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선 모습을 보았다. 유리창에는 과거의 자신을 칭찬해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주는 한참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이 반성인지 체념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서리는 그의 이후 삶을 확인하지 않았다. 복수는 상대가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지켜보는 일이 아니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하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채원의 이름이 포함된 마지막 보고서를 닫고 보관 기한을 설정한 뒤 개인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모두 지웠다. 기록은 회사에 남아야 했지만 상처까지 매일 열어볼 필요는 없었다. 설인과 도윤의 결혼식은 초여름, 저녁, 한강변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두 사람의 가까운 동료와 오래된 친구 몇 명뿐이었고 재벌가의 이름이 적힌 축하 화환도 취재진도 없었다. 제국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딸을 바라보다가 식이 끝난 뒤 조용히 어머니의 목걸이를 설인에게 건넸다. 채원에게 돌려받은 목걸이를 수리해 새 잠금 장치를 달아둔 것이었다. 내 어머니가 직접 채워줬어야 했는데. 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설인은 그를 위로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 스스로 목에 걸었다. 도윤은 결혼 서약서를 펼치며 준비한 문장을 읽지 않았다. 대신 설인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다만 당신이 원할 때 옆에 있고 내가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려 할 때 멈추겠습니다. 설인도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 침묵하지도 않을게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좁히기 시작하면 반드시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박수와 강바람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누구도 끌고 가지 않았고 누구도 매달리지 않았다. 식이 끝난 뒤 설이는 정원 끝으로 걸어가 강 위에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6해 전 그녀는 권력과 이름을 버리면 평범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을 지운 자리에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왕관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왕관이 없어도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도윤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추워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금 이상해서요. 모든 게 끝났는데도 내일 할 일이 많다는 게. 도윤이 웃었다. 좋은 끝은 다음 날을 남겨두는 거니까요. 설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지 않고 나란히 섰다. 잠시 뒤 먼저 손을 내밀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잡았다. 멀리 도심의 불빛 사이로 미림 오퍼레이션스의 새 간판이 보였다. 그것은 과거를 지운 표식이 아니라 빼앗겼던 이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증거였다. 설이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도 숨겨진 상속녀도 누군가의 작품을 완성해주는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며 잘못된 왕국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운 윤설인이었다.